인생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굴곡을 남긴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함정이라 부른다. 이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사랑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한 여자가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안진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여인의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은 지난해 가을 한 남자의 절망적인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우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40대 중반에 그는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4년 전 봄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부터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안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여성이었다. 첫 데이트 때의 일이었다. 김정우가 비싼 레스토랑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원에서 간단히 김밥 먹는 게 어떨까요? 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김정우는 확신했다. 이 여자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그녀의 가족들도 완벽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품위 있고 지적이었다.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언니는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다. 우리 진실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처가 식구들은 사위를 극진히 대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복받은 거야. 저런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하다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결혼 후 3년 그들의 일상은 누가 봐도 이상적이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안진실은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을 위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계란말이, 볶음김치, 소고기 볶음. 반찬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할 때의 그녀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저녁이면 집 앞 현관등이 따뜻하게 그를 맞았다.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식탁에는 정갈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며 하루 일과를 물어보곤 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그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결혼 2년차 딸 지안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밤중에 깨어 아이를 달래고 낮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옛날에 아이를 위한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다. 주말이면 새 가족이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지안이를 중심으로 둘러선 부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가족의 초상이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김정우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10월의 쌀쌀한 저녁, 김정우는 언제나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곧 들어갈게요.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답장이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답장이 오는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우는 이상함을 느꼈다. 늘 켜져 있던 거실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는 아침에 배달된 신문과 우편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열쇠를 돌려 들어간 집안은 적막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지안이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진실아? 지안아?
목소리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를 남겼다.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이유식 그릇이 놓여 있었다. 숟가락에는 아직 이유식이 묻어 있었다. 침실, 화장실, 아이방. 어디를 가도 그녀들의 모습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음성사서함.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몇 번을 시도해도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식탁 위에 하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한 줄. 미안해.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이 한 줄의 글씨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았다. 김정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2시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가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혹시 진실이가 거기 있나요? 아니야, 여기는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장모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저녁부터 집을 비웠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우리 진실이가 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성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갔어요. 메모를 남긴 걸 보면 계획적인 외출로 보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시죠. 아마 연락 올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1달, 2달. 김정호는 혼자 텅 빈 집을 지키며 절망에 빠져갔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불안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대체 왜 떠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3개월 후 김정호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2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이었다. 탐정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단서는 집 근처 편의점의 CCTV였다. 그날 오후 2시 17분 화면에 안진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 그녀가 입던 소박한 옷차림과는 전혀 달랐다. 세련된 검은색 블라우스, 고가의 핸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급한 듯 불안해 보이는 표정. 이는 김정호가 알던 차분하고 온화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산 그녀는 곧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3번 버스에 올라탔다. 3번 버스의 종점은 부산역이었다. 며칠 후 더욱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김 사장의 목격담이었다. 며칠 전에 봤는데 은행 앞에서 어떤 남자와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였나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리고 진실 씨는 뭔가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빚쟁이한테 쫓기는 것 같달까요? 이 증언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안진실에게는 숨겨진 다른 삶이 있는 것 같았다. 탐정이 그녀의 직장이라던 은행을 찾아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안진실 씨요? 저희 은행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데요. 인사과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4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고객이신가요?
3년 전쯤 대출 상담차 몇 번 오신 분이 있긴 한데 그녀는 은행원이 아니라 고객이었다. 4년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학력 조회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명문대학 동창회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졸업증명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직장도 가짜, 학력도 가짜. 그렇다면 나머지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녀의 가족들 말이다.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가족대행업체를 아시나요? 한 업체 대표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 가족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이런 수요가 의외로 많아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 3년 전 김정호의 결혼식에 신부 측 가족 3명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역할로 배우 3명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에서 김정호를 축복해 주었던 장인어른, 자상하게 음식을 권했던 장모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던 처형. 모두 돈을 받고 연기를 한 가짜 가족이었다. 아버지 역할을 했던 배우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보통은 신랑 신부가 함께 와서 의뢰하는데 그때는 신부 혼자 왔거든요. 그리고 대본도 굉장히 자세했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김정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3년간 함께 산 가족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인물이 등장했다. 안진실의 전 남편 이성윤이었다. 저도 당해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33세의 이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3년 전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명문대 졸업에 은행원, 착하고 정직한 집안 딸. 김정호 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의 이야기는 김정호의 경험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심지어 사라질 때 남긴 메모까지 완전히 똑같았다. 결혼 2년째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미안해.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라는 메모 하나 남기고요.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안진실이 아니라 이미영이에요. 아니, 그것도 가명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수진, 혜원, 미나.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왔거든요. 그는 결혼 생활 2년 동안 총 2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요? 빚 분할이죠. 빚만 남았는걸요. 패턴은 명확했다. 사랑을 믿게 하고 신뢰를 쌓은 뒤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녀의 경제 상황을 파헤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정호와 결혼 후 그녀가 만든 빚은 총 4억 3천만 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8천만 원, 카드론 5천만 원. 모두 남편 명의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돈은 어디로 갔을까? 통장 내역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돈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로 사라진 것이었다. 온라인 카지노, 비트코인 투자, 주식 선물 거래. 그녀는 빚을 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집안의 고급 가전제품들도 실상은 렌탈 계약이었다. 겉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빌린 것들이었다.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은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거짓과 탐욕의 연속이었다. 부산의 한 고시원 밀집 지역.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허름한 3층 건물의 201호.
문패에는 또 다른 가명인 박미나라고 적혀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단정했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좁은 원룸 안은 어수선했다. 한쪽 구석에는 지안이의 작은 이불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지안이는 어디 있나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저녁에 데리러 가야 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 그랬어요? 김정호 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사랑? 그게 뭔데요? 밥 먹여주나요? 집세 내주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3년간 완벽한 아내 노릇했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도 낳아줬잖아요. 진실을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고졸이고 빚이 있고 가족도 없어요라고 했으면 그 남자가 사랑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녀 안에 깊이 숨겨진 상처와 분노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지안이는? 아이는 정말 김정호 씨 딸이 맞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다. 그건 진짜예요. 모든 거짓 속에서도 지안이만은 진실이었다. 김정호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지안이만은 정말 제 딸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부산으로 향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였다. 부산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마지막 만남. 김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지안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안진실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나를 이용한 거 아니야? 완벽한 아내가 필요했으니까. 그 순간 김정호는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이상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 김정호는 지안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그녀는 빚더미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 앞에 나타날 것이었다. 6개월 후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30대 공무원에게 접근했다. 같은 방식의 만남, 같은 스타일의 연애, 그리고 같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성윤의 제보로 일찍 발각되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 같은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다. 허술한 신분 확인, 형식적인 결혼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욕망. 사람들은 진실보다 포장된 거짓을 더 좋아했다. SNS의 완벽한 일상, 화려한 프로필, 이상적인 가족상. 모든 것이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웠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본명은 이미숙. 1987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사기 전과자였고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가출했다.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 자라야 했다. 고등학교도 중퇴한 그녀는 17살부터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술집, 노래방, 마사지샵,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첫 번째 결혼 사기는 23살 때였다.
당시 만난 남자친구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를 붙잡기 위해 처음으로 신분을 속였다. 가난하고 불우한 출신을 숨기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첫 번째 성공 이후 그녀는 이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정교한 패턴이 있었다. 먼저 타깃을 선정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감정적으로 외로운 30-40대 남성들, 미혼이거나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노렸다. 첫 만남에서는 절대 완벽해 보이지 않았다. 적당히 부족한 면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보호 욕구를 자극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상적인 여자로 변신해 갔다. 첫 번째 단계는 동정심 유발이었다. 힘든 과거를 적절히 암시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구원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신뢰 구축이었다. 작은 약속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을 쌓아갔다. 세 번째는 의존성 강화.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마지막이 착취 단계였다.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든 후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 이성윤과 김정우 외에도 최소 3명이 더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생 행세를 했다. 피해자는 40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6개월 만에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4년 전에는 이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약사라고 속였다. 이번 피해자는 의사였는데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병원 운영 자금 3억 원이 사라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무원이었다. 정수연으로 변신한 그녀는 교사라고 거짓말했고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남겼다. 총 피해액은 10억 원을 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은 그녀의 도박과 잘못된 투자로 허공에 사라졌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혼 사기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 당시에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결혼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쓴 것과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결혼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수밖에. 하지만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있을지는. 결국 그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았지만 가해자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성윤의 제안으로 피해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리끼리라도 정보를 공유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해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의 사진과 행동 패턴을 널리 알렸다. 새로운 가명으로 활동할 때마다 빠르게 경고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그녀가 윤미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남성에게 접근했을 때 피해자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경고가 전달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었다. 온라인 데이팅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었고 1인 가구 증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만연해 있었다. 사람들은 왜 진실보다 포장된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걸까? 김정우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였다.
SNS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일상, 결혼정보회사의 화려한 프로필,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가족상. 모든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김정호는 지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차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갔다. 지안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는 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사랑할 거예요. 이성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는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피해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 대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꿈을 파고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 숨겨진 위험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이 없다.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진실 위에만 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완벽한 학력도, 완벽한 외모도, 완벽한 가족도 없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한 포장지보다는 진실한 내용물이 더 소중하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기억하라.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라.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만 가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부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이게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진실한 사람들이 더 많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